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의료사고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돈 없는 비방 영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알게 된 어머니의 빚 꼭 갚아야 하나요? 수십 년 만에 친부의 연락 거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이제 최근에 파경 소식을 알린 방송인 박지윤, 최동석 이제 부부가 네. 이혼 소송 중에 쌍방 간에 이제 상간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간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좀 껄끄럽고 민감한 주제긴 합니다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게 이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상간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불륜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간통죄로 이제 처벌을 받았었는데요. 네. 간통죄는 과거에 벌금형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징역형만 있어가지고 성행의 증명도 그만큼 굉장히 엄격했는데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했고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이 되고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는 상간소송이 상간자를 합법적으로 응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셈이라 상간소송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혹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간통죄는요, 과거에 이제 친고죄였는데요. 네. 친고죄라는 건 이제 고소가 있어야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의미를 하는데요. 따라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고,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용서를 하였을 때에는 고소권이 상실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시 형사소송법 제229조에 따라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이혼소송을 이제 제기를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다시 혼인을 하면 고소 취소로 이제 간주가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배우자는 간통 고소를 하지를 못했고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고소라는 사실 무관하고요.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상간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할 만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상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나요? 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요, 이제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모두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사진,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나 대화 녹음 등 증거,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경우에 뭐 녹음을 하거나 혹은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같은 걸 확보해 준다고 하면 승소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을 진행을 하면 상간자는 대부분 이제 불륜 관계를 부인하거나 뭐 잡아떼거나 네. 원래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하면
하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증거의 중요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뭐 간혹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확실한 증거가 발각이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상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라고 한다면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결과를 의미할 텐데요. 지난 8월이었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로 20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개는 위자료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나요? 네, 사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재판부에서는요, 그 부정행위의 뭐 경위, 그다음에 부정행위의 내용이라든지 기간, 그리고 가담 정도,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각한 후에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는지도 사실 하나의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는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위자료의 액수는 조금 더 증액이 되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외도 증거가 충분하고 외도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선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인정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제 정신적 고통이나 소송을 하느라 들이는 비용이나 수고에 비해서 그 위자료의 액수가 너무 크지 않다라는 걸 좀 고려를 하는 추세이고요. 네네. 그래서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분위기고요. 이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사안도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많이 인정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법원에서 이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 법원이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외도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육체적 행위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육체적 성관계를 떠올리겠지만 성관계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이제 정서적 교류만 놔두는 형태의 정신적인 외도 또한 이제 법원에서는 부정행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휴대전화 끝자리를 동일하게 설정한 다음에 하루에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위자료 지급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법원 입장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나 뭐 배우자처럼 직장 내에서 굉장히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일컫는 뭐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이제 일컫는 네네. 그런 넓은 범위의 정신적 외도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네. 결국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뭐 간통, 다시 말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와 부양, 협력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상간자에게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또 증거를 찾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사실 뭐 실무상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으신데요. 네. 배우자가 뭐 바람 피고 있는 것 같다, 부정행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증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뭐 미행을 해도 되냐, 뭐 블랙박스 이런 거를 몰래 네네. 봐도 되냐, 뭐 그런 점 핸드폰을 너무 몰래 봐도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어떤 분이 뭐 잠금 장치 패턴이나 뭐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혹은 또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위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또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뭐 자동 녹음 앱이나 스파이 앱 같은 이런 불법 앱을 설치하는 경우는 또 어떨까요? 네, 요즘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네. 이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상대방 혹은 남편분의 뭐 스마트폰 내의 정보를 얻는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인 앱 개발사가 이를 수집해서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그리고 제1조, 제23조 위반에 이제 해당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불법 앱을 설치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자체 또 제48조의 위반이기도 하고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는 행위를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불법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서 이를 통해서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상대방의 정보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이 또한 이제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앱 개발사와 당사자 모두가 배우자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것을 평가가 돼서 정보통신망법 제71조 벌칙 규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불법 앱 설치는 생각보다 여러 법을 위반하는 셈이 돼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좀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법적인 수단이나 무단으로 정보를 탈취하시는 행위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이게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네. 사실 추천드리기는 어렵고요.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법원에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한 다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남편분의 카드 명세서 내용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카드 명세서에 2인 이상의 항공기표가 결제됐거나 뭐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건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남편 옆좌석에 누가 앉았는지까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방과 여행을 간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또 이를 통해서 관련된 장소에 숙박했던 내역도 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법원에 신청해서 통신 자료를 좀 선택할 수 있는데요. 통신사랑 이제 메신저 회사 사이에 수발신 내역 같은 것도 요청을 해서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상간자에게 망신을 주고 싶은 마음에 뭐 회사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고 또 소문을 퍼뜨리는 등 사적 복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 섣부른 행동으로 되레 가해자가 돼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올해 2월 달쯤에 네. 남편이 이제 허리랑 다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분께서 디스크가 한 2개 정도 터졌다고 해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남편이 입원을 했고 한 4일 뒤에 이제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니 수술을 하게 됐다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다급하게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미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맞는데 이제 남편이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몇 봤는데 이제 마취가 평소보다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환자에 따라서 이제 마취 풀리는 그 시간이 다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의사가요? 그래서, 네. 네네. 그래서 이틀 뒤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이틀 뒤에 남편이 또 수술 받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혈증이나 뭐 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감각이 안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래도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계속 말을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저희 남편이랑 저도 이제 그 말만 믿고 운동하고 이제 재활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벌써 이제 10개월이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도 양쪽 이제 발목이랑 발가락이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예요. 마비 상태이시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이번 달 말까지 퇴원을 하라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억울하면 뭐 인사를 걸라고 아니면 뭐 강제 퇴원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수술 전에 이제 보호자 동의도 받지 않고 진행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와서 퇴원을 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저희가 이제 따졌더니 업무과에서 뭐 팀장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합의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남편이 수술받게 되면서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매달 500 이상 벌어왔었거든요, 수입을. 네. 그게 이제 끊기게 되면서 이제 몇 달 전에는 저희가 이제 수급자가 됐고, 그리고 월세를 지금 내 상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합의금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야 될지 조언을 좀 구하려고 연락드렸어요. 네, 허리와 다리가 아프셔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디스크 수술을 권유받으셨고 바로 진행을 한 이후에 다리에 감각 이상이 생기셨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지금 회복이 안 되신 상황입니다.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병원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안하신 상황입니다. 사연 잘 들었고요. 김태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말씀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디스크 문제로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생각지도 않게 수술을 2번을 하시게 되면서 휴유 장애까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네, 그러신 거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그 양 발목이랑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계신 거고, 뭐 더 쾌차하거나 그러면 나아지거나 이런 건 없으신 상황이신가 봐요. 네, 이게 재활을 계속 했는데도 네. 그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혹시 인정을 하고 있으세요? 뭐 의사는 그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막 난동을 풀고 막 하니까 네. 업무과에 이제 팀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사분이 만약에 이런 휴유장애를 인정하고 계시다고 하면 조금 더 쉬운 문제인데 어쨌든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그 휴유장애 인정을 안 하시고 있는 상황이시니까 거기에 계신다고 해서 뭐 더 나아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일단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의사 과실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장애인 건지, 만약에 장애에 해당이 한다고 하면 몇 급에 해당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병원에 가서 좀 검진을 받으시고 진단서를 받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의사의 과실이 맞고 이런 휴유장애가 생긴 게 의사 때문이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병원비는 그러면 당연히 납부를 하셨을 거고 병원에서 그거를 뭐 대납하거나 그러진 않았겠네요. 네, 저희가 다 납부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일단 청구하실 수 있는 거는 병원비랑 그 다음에 휴유장애가 인정이 되신다고 하면 휴유장애에 대한 어떤 한정된 배상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다치지 않았으면 벌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일시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뭐 치료하는데 들었던 개호비 같은 것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위자료도 좀 청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일단 가셔서
의사의 과실이 있다라는 소견을 받으시거나 그 디스크 수술을 하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러한 후유장애가 생긴 건지 그 후유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진단을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합의금을 얼마를 딱 요구해야 된다 말씀드리긴 사실 조금 어렵고 우선은 그 의사 과실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비랑 뭐 간병하시는 분이 계셨다 뭐 그러면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남편분의 월급에 대한 해당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 병원 쪽에서 보험사가 있을 거라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걸 보고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보험 처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그래도 안 준다라고 하시면 결국에 나중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어쨌든 다른 병원을 또 알아봐야 되는데 네. 당장 이번 달 말까지 좀 나가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만약에 안 나가거나 뭐 거부할 시에 저희가 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건지. 근데 뭐 이거를 강제로 끌어내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고, 다만 이제 병원에서는 이걸 가지고 막 컴플레인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시니까 불편해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나가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으시면 후유장애 인정을 안 하시니까 계속적으로 이 치료도 안 되실 거고 불편한 일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다른 병원으로 이제 가셔서 새로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서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그 비용을 청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 여기서 뭔데 강제 퇴원을 할 수도 있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비용을 안 내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비용을 안 내신 건 아니신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약간 소란을 피운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쪽에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뭐 들어서 내보낸다거나 그런 조건은 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많아가지고 내일 정도에 이제 병원 찾아가가지고 한번 합의금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그거를 한번 들어보고 근데 저희가 어쨌든 제시한 금액을 안 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근데 이제 그 산정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남편분이 소득이 얼마를 어떻게 벌었다라는 거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뭐 이체 내역이라든지 명세서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하셔서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하시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금 디스크 수술 때문에 어차피 근무를 하기 어려웠던 기간이 있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고 결국 디스크 수술 외에 디스크 관련된 수술을 하려고 왔는데 다른 휴유 장애가 생긴 거로 인해서 쉬게 된 날짜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을 해줄 거라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의사랑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소득에 대한 근거는 의사가 갖고 있지 않을 테니까 소득에 대한 자료는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금액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두 보호자 동의를 안 받고 수술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사실은 의사는 수술 당연히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사전에 설명을 안 한 거라 해서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 의무를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좀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수술을 했고, 그 수술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위자료에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랑 관련해서 위자료는 또 청구하시는 걸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가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그런 얘기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물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수술을 하시게 되면 수술 전 동의서 같은 거 작성하기 마련이니까 동의 없이 한 거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 제기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위자료로 좀 참고해서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이걸
진단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게 의료사고가 아닌 쪽으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저희는 뭐 아무런 뭐 조치도 취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사실 어차피 이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 자체가 과실이 있는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라서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원래 이제 그런 부분 디스크 외에도 그쪽에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 그게 수술 과정에서 발현이 된 거라든지 남편분이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은 상계 처리가 될 거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의사 과실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청구를 하실 수 없는 거는 맞아요. 만약 소송 진행한다고 하면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될까요? 일단은 뭐 치료비 내역이나 그 입찰하시고 결제하신 내역은 당연히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병인 같은 거를 조금 이용하셨으면 간병인 비용 같은 거, 이제 내역 같은 거는 꼭 영수증 같은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득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휴유장애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 다른 병원에 가셔서 이게 몇 급, 그러니까 장애가 맞는지 그리고 몇 급에 해당하는지 이런 거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비도 지금 발생한 것도 있지만 향후 치료비가 더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향후 치료비가 얼마인지 이런 산정 내역서도 받아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통상 이런 경우 위자료 어느 정도 책정하는지 대충 알 수 없을까요? 근데 이제 장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야 등급에 따라서 뭐 금액이 설정되는 것도 있고 그 의사의 과실이 몇 프로냐 이런 것도 사실 고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 하반신이 아예 마비가 돼서 걷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금액은 굉장히 높게 올라갈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일시적인 마비고 개선이 가능한 거나 그래서 장애가 아닌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되게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금 진단서 없이는 명확하게 금액 기준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 형편도 그렇고 소송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요, 혹시? 뭐 소송을 안 하신다고 하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시긴 한데 사실 그것도 뭐 조정의 절차도 사실 거의 뭐 소송의 절차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 하실 수 있는 거는 맞지만 의료소송 자체가 난이도가 높고 조정 자체도 난이도가 있는 그 조정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사실 직접 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분쟁 조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고 뭐 그보다 더 전에 일단은 병원이랑 합의하시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좀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남편분 회복 잘 하시길 바라고요. 변호사님 조언대로 좀 합의도 잘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뭐 합의금을 얼마를 받는다 한들 회복되지 않는 그 몸과 바꿀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합의를 좀 천천히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왜냐면은 이렇게 치료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치료비도 발생을 그러니까요. 할 거고 네. 그러면 합의를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치료비 청구가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런데 네. 보통 이런 사건은 그래서 향후 치료비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향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는 모두 배상해 준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기 때문에 네. 합의 시점은 뭐 앞당겨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그 합의서에 기재할 내용을 잘 작성을 하셔서 더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청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담자분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상담자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분이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과실을 인정하게 되면 입증 책임에서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금액만 다투시면 되는 건데 지금처럼 과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련 진료 기록을 이제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다른 병원에 빨리 가셔서 이에 대한 진단을 받고 어떤 피해가 있고 향후에 얼마나 치료비가 나올 것이고 장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간 병원보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소위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얼굴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몇 차례 방송에 얼굴을 내비치면서 최근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생겨났는데요. 특히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제 연애나 사생활에 관련된 허위 사실을 자극적으로 곱씹는 분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이미지에 타격이 생겼습니다. 잘 들어오던 광고가 끊기는 등 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고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SNS의 댓글 중에는 제 신체 부위 특성을 묘사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가계정을 사용해 신원을 특정할 수도 없는데요. 경찰 수사를 의뢰해보니 일회성 댓글의 경우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종류의 모욕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댓글 알림이 올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최근에는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가계정을 사용한 일회성 댓글은 정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네, 상담자님의 사생활에 관련된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인플루언서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일단 SNS에 올라온 허위 글과 영상들은 좀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뭐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새 이런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사실 글이나 영상을 삭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해당 그 SNS 플랫폼 자체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삭제를 요청을 하시는 건데요. 네. 정보통신 이제 망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 외에 그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는 이에 대해서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줄 의무가 사실상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조치를 통해서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영상을 삭제하는 청구를 하시거나 게시글을 삭제하는 청구라는 소송 자체를 또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악플러들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바람에 현재 상담자님께서 생활고까지 시달리고 계신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허위 사실이나 혹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방 목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 이제 사이버상의 문제는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이제 고소가 가능하시고요. 관련해서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제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올린 내용이 만약에 모두 사실이라면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에서는요, 명예훼손죄에 관한 성립 요건을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법률 위반에 해당을 하고요. 네. 2번째로 사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또한 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타인에 대한 진실한 사실을 게시를 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비방의 목적이란 요건이 필요한데요.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게시하는 것도 이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 목적이 있다면 처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둘 다 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모욕죄랑 명예훼손죄는 결론적으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이긴 한데요. 네네. 이제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해서 앞서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간통죄처럼 네.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지 처벌이 되는 범죄를 이제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친고죄는 아니고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상대방 피해자가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성희롱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계정을 사용해서 좀 신분을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 실제로 처벌이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이 가계정이라는 게 되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사이버 범죄상 굉장히 특성은 일단은 익명의 이름으로 글이 그러니까요.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 글을 써도 이제 오프라인처럼 나한테 욕설을 하면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 찾는 게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정보통신망마다 조금씩 관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이트는 회원을 가입할 때 되게 간단한 정보만 받는 경우가 있고 네. 뭐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처럼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휴대전화 인증 등을 거쳐서 되게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사이트들에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을 해주거나 안 해주는 경우들이 생기고 또 지금 이러한 포털 사이트들이 국내 말고도 해외 포털 사이트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가계정이라 하면 간단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본인이 이제 글을 게시하는 그런 계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한 경우에 사실 해외 사이트이거나 혹은 국내 사이트라 하더라도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주지를 않으면 아무리 그 해당 게시글이 범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상대방을 찾지 못해서 특정할 사실 수가 없군요. 네네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모든 사이트가 그런 건 아니고 네. 정보를 주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네, 좀 그런 허점을 노려서 일부러 악플러들이 좀 활개를 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럼 네. 만약에 이 악플러들이 가해자가 이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유했을 뿐이고 이에 더해 추가 사실까지 폭로하겠다며 협박까지 일삼는다면 이제 상담자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게 어떤 사실이냐, 알리려는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만약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사실 이제 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인의 어떤 생활 관련된 부분은 사실 공공의 관심사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 고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다. 그러면 사실 뭐 이게 자체가 협박이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 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 사실 자체가 만인이 궁금해하는 그런 사유다. 그러면 범죄 성립은 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연예인들도 악플러에 대해서 선처 없이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경 대응하겠다고 연예인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게 악플을 줄이는데 좀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도? 근데 이제 저는 효과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유가 일단은 요즘에 추세는 악플을 고소하기 전에 고소를 하겠다고 알리는 사전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쓴 사람들이 일단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효과가 생기고요. 네. 이런 처벌 사례가 공유가 되면 한 번 바로 쓰려고 했던 사람들도 두 번 생각하고 쓰기 때문에 확실히 그 정도는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일회성이면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말도 좀 본 것 같은데 이게 반복적인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범죄가 성립될 정도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글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정도의 글이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반복성이 있으면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뭐 일회성이라고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상담자분께서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을 만큼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상담자님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정말 악플이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과감하게 고소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 고소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공인들은 항상 이 악플이나 뭐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고소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어머니께서 6개월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께서는 경제 사정이 워낙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고 남긴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빚이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다행히 빚은 없었습니다. 지인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조회해보라고 추천해줘서 해봤더니 저희가 몰랐던 재산이나 빚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 어머니 생전에
사셨던 집에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어머니 앞으로 우편물이 왔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 갔는데요. 우편물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모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낸 채무상환 안내문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어머니께서 예전에 빚을 지셨고 원리금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3,800만 원 정도였어요. 해당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하니 안내문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서 기한까지 상환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했을 땐 빚이 전혀 없었기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제 동생에게 빚이 상속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빚의 진위 여부가 궁금한데 이 부분을 확인해 볼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네, 확인까지 거치셨는데 많이 난처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채무 상환 촉구일 텐데 변호사님, 저희 생생법률쇼 앞으로도 이 가족 간의 빚이 상속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도착하거든요. 그럼 사망 후에 이 빚이 배우자 혹은 부모나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이 된다라는 건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네네. 빚까지 상속이 된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망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 사망하신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과 빚이라고 하는 소극 재산이 모두 이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상담자님의 경우는 어머니께서 남긴 빚을 상속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극적인 재산이 이제 채무도 같이 상속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네, 그럼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다면 상속 포기 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상속 포기와 뭐 한정 승인 모두 상속에 대한 제한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동일한 취지인데요. 네. 상속 포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아서 너무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모두를 포기를 하고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모두 받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러한 경우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재산과 채무가 모두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비슷한 제도인 한정 승인은요,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다만 이제 후순위자한테 어떠한 채무가 더 상속되진 않기 때문에 그 상속인만 이제 부담을 하게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했을 때는 어머니에게 남겨진 빚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뭔지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안심상속 서비스라고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지금 정부 기관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상속인이 이제 금융거래 내역이라든지 토지 그리고 자동차 세금이나 연금 가입 유무 등을 이제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통합해서 이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이제 관련한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거나 혹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빚이 없다고 나왔을까요? 사실 그 은행권과 같은 금융기관, 공신된 금융기관에서는 되는 채무나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특별한 사유로 개인적인 채무라든지 사채라든지 이러한 종류의 채무까지 공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 된 채무만 공시가 돼서 아마 그 부분은 좀 제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좀 뒤늦게 알게 됐는데 상속 포기의 경우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이 경우 좀 한정 승인이 가능할까요? 이제 사실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행히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속 채무가 이제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의사 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만약 했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이걸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네, 상담자님께서는 무엇보다 이 빚의 진위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어머니께서 빌린 돈이 맞는지 또 어떠한 연유로 빚을 빌렸는지 알아볼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통지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확인을 하면 채권자인 회사가 어딘지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 회사에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입증서를 제출을 하시면 그 실제 내역을 전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아버지께서는 늘 술에 취해 계셨어요. 저는 지금 30살인데 유치원 때 아버지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는 툭하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렸고 집안 살림을 던졌습니다. 저도 아버지에게 한두 대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만든 일은 부지기수였고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추운 겨울에 어머니와 집 밖에 나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아버지 잠들길만을 기다렸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때여서 어머니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집에 가기 싫어서 친구네 집에서 자겠다고 울며 떼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바로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이혼은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그동안 폭력 휘두른 거, 살림 부순 거 다 사진 찍어놨으니 경찰에 가서 말하겠다고 얘기해 겨우 이혼을 했고요. 어머니는 이혼 후 바로 절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았고 어머니는 일하시는 곳에서 좋은 분도 만나 재혼도 하셨어요. 저도 대학생이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친부와 연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어릴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평온한 날들인데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따금 친부가 나오는 꿈을 꾸고 괜히 불안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친아버지가 우편을 보냈습니다. 한 번만 만나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도대체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지 봉투에 친아버지 이름을 본 순간 소름이 끼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고 편지도 무시했는데요. 한 달 뒤 또 편지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며 저와 어머니에게 속죄하고 살고 있다. 한 번만 만나서 용서를 빌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짠할 법도 한데 워낙 어린 시절의 상처가 커서인지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사를 가서 주소를 바꿀까 생각도 했지만 바뀐 주소도 알아낼 것 같습니다. 연락 끊긴 지 20년도 훌쩍 지났는데 도대체 제 주소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법적으로 친부의 연락을 차단할 방법은 없나요? 만약 집으로 찾아온다면 제가 접근 금지 신청을 해도 될까요? 어머니는 이혼하셨으니 남이 됐는데 저는 친부와 법적으로 계속 부자 관계가 유지되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네, 우선 상담자님 말씀처럼 어머니의 경우 이혼했기 때문에 남이 됐지만 상담자는 자녀입니다. 법률적으로 부모 자녀가 인연을 끊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뭐 종종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법률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강제적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럼 이 사연에서 친부는 성인이 된 상담자의 현재 주거지죠. 이 주소를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사실 가족 간에서는 서로의 그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기가 좀 쉽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이나 이제 등본을 발급을 받았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네,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특별한 경우이긴 하고 부모를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지만 요즘에 이제 가정폭력이라든지 학대 같은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특별한 사유를 소명을 하게 되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제 접근 금지를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계속해서 편지를 보낸다면 이것에 대해서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스토킹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적으로 뭐 따라다닌다거나 연락한다거나 등등의 행위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도 만약에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낸다고 하면 스토킹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한 번 정도는 이런 편지 같은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행위 자체가 본인한테 좀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우체국에서 편지를 뭐 반송 조치를 한다거나 앞으로 올 우편물 수신 거부 조치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이제 우체국에서 온 편지 같은 경우 안 받으시면 거부를 하시거나 뭐 여기 살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냥 다시 회수해서 가져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읽지 않으시고 그렇게 반송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님께서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좀 심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조언이 있을까요? 사실 뭐 부모님과의 어떤 연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이제 끊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을 끊기는 사실 어려우실 거고, 또한 이제 그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속이랑 관련된 연관된 법률적으로 엮인 문제들이 사실 많기는 해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생전에 지금 아버님 살아 계실 때에는 더 이상 접촉하고 싶지 않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라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고소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부모님한테, 그 아버님께 남겨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혹시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거나 이게 너무 고통이 된다고 하면 이제 법적 조치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도움 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다양한 접근 금지나 임시 조치 등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경찰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좀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말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등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